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은 시간을 할애해서 새로운 시대와 사회복지 전문직의 소명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아까 이 시대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소명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 구체적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 역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어떤 삶, 경험, 실천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관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사회복지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사회복지사의 내면 의식과 우리의 외적 행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사회에 아까 그 변증법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얘기할 때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시대 속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 힘없고 배경 없고 좀 다른 말로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런 화려하고 이런 물질이 정말 많은 이렇게 이런 사회 속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시대의 이런 문제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네. 삶의 고통, 우리 사회적 문제, 이거 사회복지사만큼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주체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 시민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걸 가장 같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직구는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죽어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또는 근대의 이런 병폐들과 다르게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것은 완전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과학의 시대, 문명화된 시대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인간 존재를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하이데거의 지금 이 강연과 논문이라는 책의 근거에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심지어 이제 사례 관리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관리자 굉장히 우리가 그 이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또 그 창의적인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매니지먼트, 관리자, 매니지먼트는 관리자 경영이죠. 이런 식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시인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한병철 선생님께서 쓰신 관조하는 삶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관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분석적으로, 자,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네. 잘라내고 분리해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기능적 사유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빨리 내놓는 것, 이것이 이제 기능적 사유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숙고적 사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의 발견,
존재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제 베시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능력. 그 다음에 경영인의 행위, 제작하고 생산해내고 산출해내는 기계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가꾸고 기르는 어떤 농부의 손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향하는 전문성은 어떤 전문성인가요? 국가 자격증으로서의 전문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은 타 직군이 갖지 못한 어떤 전문성일 때 진정한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신의 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그 존재가,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존재가 드러날 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시인의 눈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학문의 사명은 시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의 사명 역시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에 정신장애인이 있어요.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은 만성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정신장애인으로 규정을 하고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 틀에 gat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는 의미,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 사람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정신장애인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죠. 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지역 주민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좋은 삶을 살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존재예요. 그 존재 의미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저는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신장애인으로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조현병 환자야라고만 취급하는 사람보다, 어떤 다른 전문 직군보다 훨씬 이 사람에게 더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눈은 어떤 눈이냐?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난 존재 의미를 보려고 하는 그런 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제도나 기구나 법률로 규정되지 않는 그대로서의 어떤 존재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눈. 다시 말해서 척도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기능적으로, 능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의미를 찾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이 실화는 다들 아실 텐데, 지적장애가 굉장히 심한 발달장애인데 이제 성장했죠. 근데 엄마하고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병사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가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이제 그 지하철역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기 전까지 거의 혼자서 이렇게 지내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쳤어요. 몇 날 며칠을 지나쳤는데 그때 어떤 CCTV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지나쳤다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눈높이를 맞추고 왜 이렇게 쓰게 됐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같이 찾아가 봤더니 엄마가 벌써 거의 그 미라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가는 눈이지만 사회복지사의 눈에는 이 사람이
그런 존재로 보였던 거죠. 그렇게 드러났던 거죠. 이런 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인의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숙고적 사유입니다. 이거는 어떤 계산적인 사유, 기능적인 사유가 아니고 쪼개고 나누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는 이런 생산성 담론이나 효율성 담론에 저항하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요. 스스로 의미 속으로 관여에 들어가고 하나의 사태가 그 자신으로부터 이미 취하고 있는 어떤 길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봄직한 의문을 계속 질문하면서 이미 주어진 것을 따라가는, 명령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라는 이런 방식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적절한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하게 내맡기면서 가는 것,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숙고적 사유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할 때만이 인간의 실존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더 자유로운 쪽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기르는 농부의 손길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는 공업자의 손길, 기술자의 손길이 아니라 정말 가꾸는 손길, 조르게라고 얘기하죠. 보살피고, 보살핀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죠?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관심을 갖고 돌보고 그 존재 의미가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요양보호를 받고 계신데,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우리 어머니에게 맞게 어머니의 존재의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잘 돌봐주셔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일머리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섬세하게 해가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얘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달에 저희 그 부산에서 학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어떤 현장에서 오신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우리 동네에 아주 그 고질적인 이렇게 뭐죠? 호딩장애라 그러죠? 이렇게 물건 쌓아놓고 이런 쓰레기집 만들고 이제 이런 분인데, 도저히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근데 클라이언트로 등록도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냐,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에서는 이 사람 처리하라고 그러고 중간에서 이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는데, 그 실무자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행정적으로는 우리 클라이언트가 아니지만 제 마음속의 클라이언트예요. 그분은 내 대해서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고 있고, 틈이 나면 전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상 클라이언트가 아닐 뿐이지, 그런 분은 저에게는 다 마음속에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정말 기존의 틀에 맞지 않지만 내가 보살필 대상이라는 거죠.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정말 사회복지의 전문성 아닐까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그 삶 속에서 정말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무슨 학부모 모임으로 만들었는데, 학부모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우리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엄청 그 역할을 넓혀가면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공간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심지어는 그 지자체의 법령까지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나요? 어디에 매뉴얼로 나와 있나요? 사실은 매뉴얼을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학부모 모임만 하라는 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보고하면은 숫자로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행정관료이고 때로는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미 현장에서의 변화는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기존의 것에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하고 제가 조금 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30주년 때 깊이 그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직군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5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워드를 따보니까 이런 거예요. 존재 파수꾼이다. 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마지노선의 파수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존재 의미를 밝혀낼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인간을 분석해서 일부만 다루는 직군이 아니고 총체적인 직군이고 이걸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 사회적 맥락, 시간적, 공간적 맥락까지 같이 바꿔나가는 그런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잘 규정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직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다 그랬는데 다른 키워드는 잘 모르겠고 관계에 대한 거는 한번 학회에서 말씀드리고 또 학회에 실은 적이 있어서 요것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심리학 중심의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과 사회를 구분해서 이중적인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을 관계 중심으로 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증법적으로 바라보고 인간도 관계론적 존재로서 봐야 되고 인간과 사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태극처럼 얽혀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런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기존에 그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인간 있고 사회 환경이 있고 PIE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라는 이런 식의 기계적인 생태 체계도 이제는 조금 다른 구도로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어떤 시공간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저런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존재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정신질환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있을 때는 정신질환자로 살아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말 지역 주민으로서 복지관을 이용할 때는 한 사람의 다양한 지역 주민으로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이 관계의 맥락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의 변화가 없는 개인 단위의 변화나 성취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전문직이 돼야 되나요? 관계의 전문직이 돼야 돼요. 저는 누가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른 직군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관계 전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맥락 바꿔가고 관계를 더 두텁게 하고 정말 더 고립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나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어떤 핵심의 사명이자 역할이 아닌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 현장에서 저는 희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아까 사회와 사회복지에 또 변증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교와 뭐 현장도 변증법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방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저의 하나의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좀 이런 방향으로 차별화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이데거는 이게 시인의 눈 스타일에, 그러니까 시인 같은 사람, 또는 숙고하는 사람, 그리고 농부같이 기르는 사람이라는 유형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머리로 숙고하고 실천할 때는 이런 농부의 손길로 정말 기르고 가꾸는 손길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형이 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을 관계와 소통의 역량, 다양한 체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삶과 유리되지 않는, 우리가 정말 사회복지사는 다른 직군하고 다르게 어떤 별도의 공간이 아니죠. 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정말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위대한 일들은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살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 정의의 실천 역량, 윤리적 실천 역량, 그리고 성찰해낼 수 있는 자기 자신과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해낼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평가와 연구 또 잘 통합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한국의 실천 현장을 반영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단의 목소리를 담아서 써봤던 시를 한 편 보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래전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오늘의 질문이죠. 사회복지사는 누구인가? 난 누구일까요? 나에게로 오는 문턱은 낮습니다. 당신이 오지 못하면 내가 달려가기도 하죠. 거기서 끊어졌던 것을 잊고 막혔던 것을 흐르게 합니다. 나는 없는 곳에는 있지만 있는 곳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도 많고 이런 곳엔 저희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없는 곳에 우리 항상 존재하죠. 그렇게 인간이라면 최소한이라는 경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냐고요? 또 그 질문이군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아무나 잘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당신은 내게 무척 많은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기부터가 좀 핵심인데요.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겨뤄봐야 한다고요. 나는 컴퓨터 앞으로 가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증명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쌓여가는 서류들에도 내가 닦아주었던 아픈 눈물과 귀 기울여 들었던 무료한 한숨과 함께 외쳤던 화이팅, 그 사이사이 느꼈던 좌절과 기쁨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모여 피워낸 작은 풀꽃들이 나비를 불러 모으고 그 날갯짓에 우리의 희망을 실어보고픈 꿈은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제가 이렇게 썼냐면 사회복지사들이 다 제가 인터뷰하는 분들마다 그랬어요. 너무 서류 일이 많고 너무 그런 요구가 많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작은 그룹을,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말 진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정말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재밌는 사회복지를 나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난 언젠간 그걸 그리고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의지하셔도 됩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다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아주세요. 나에게도 가끔은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당신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먼저 손을 내밀 거고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러니 함께 살 만한 세상을 만들자고요. 그게 나이고 우리입니다. 예,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해주신 최명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항상 고민하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힘을 얻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질문이나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씀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까 마지막 시가 앞에 강의도 너무 좋았는데요. 마지막 시가 좀 가슴을 쾅 쳤던 것 같아요. 네. 네. 강의 중간에 교수님께서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나열해 주셨어요. 저는 좀 인정이라는 부분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 왜냐면 저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사회복지사가 그 처우에 대해서 항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이라는 단어가 저거 와서 그게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소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어쨌든 더 힘이 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목표가 생기고 하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저희 사회복지사가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인정이 와닿았나 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이 와닿았는데 교수님은 만약에 도래하는 새로운 것들 그 단어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와닿으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제 인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정투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그 낸시 프레이저가 그 인정에 대한 이제 대가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소수자를 위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들로 한마디로 인정의 그 부분은 차지했지만 실질적인 그 분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파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고 그 실질적인 게 같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이번에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하게 됐고, 지금 질문하신 거에 이제 답을 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미 좀 답을 드려서 저는 지금은 관계에 꽂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관계는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 잘 맺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호적인 이게 완전히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성 속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인권도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인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 모든 세계를 약간 관계 중심으로 보는 그런 차원인데,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요즘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관계로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 완전 정복이라는 그런 참고서가 있었는데 그쪽에 완전 정복을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새로운 방향의 제안을 하시는데 거기도 이제 대단히 공감이 이제 많이 가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복지가 진짜 프랙티스가 프락시스처럼 될 수 있는 진짜 그런 방향의 도구들, 방향성의 그런 주요 핵심 키워드를 좀 하나 얘기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이제 뭐 지금 현재에서 업무 구조를 보면 영국의 예지만은 업무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시간이 100 중에서 한 16%,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의 그 상을 이제 그린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은 이게 참으로 어렵지 않. 그게 이제 말하자면 현장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떨어진 이론이 또 될 수 있고 지향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사회학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는 그 사회학에서 복지를 보는데 지금 이 전 세계의 그 구조, 특히 이제 양극화, 난민 문제, 뭐 그 주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맥락화해서 이 복지의 문제를 조망을 하더라고요. 복지가 지금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어떤 문제로 또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뭐 글로벌하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복지 쪽은 조금 이제 이런 문제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연구를 안 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조망을 안 하는 쪽이 크고 특히 이제 실천 쪽에서는 그런 현상들로서의 결과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조금 더 이제 진단이 내려지고 지향이 되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조금 막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만약 계속해서 지금의 시스템에 맞춰서 계속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성 담론에만 빠져서 이렇게 사회복지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저항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향후에 한 적어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많은 다른 차이를 갖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시스템에 여러 병적 징후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당장 망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변화를 지향한다 그랬을 때 어쩌면 제가 사는 동안에 어떤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시도들, 그런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해가는 동료들의 그 힘,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미 한번 저 다른 데서 언급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면 평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처음 나왔을 때 이거보다 요즘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평가하게 했는데 현장에서의 저항이 있으면서, 물론 지금도 그런 평가 체계가 뭐 옥죄고 있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축소되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자율성을 확보해가는 쪽으로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완전 주류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현장에서는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있는 학교니까, 저도 학자로서의 그게 더 큰 입장에서는, 그런 책임을 너무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자성을 해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교과서적인 얘기를 드려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 시인의 눈을 설명해 주실 때 그 사례를 얘기해 주셨을 때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분명히 나도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아까 여기 오는 중에 종로 쪽에서 어떤 청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뭐 발달 장애가.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순간 보면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그냥 줬어야 됐나? 아니면 내가 물어봤어야 됐나?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계속 들면서 아, 교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복잡하게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마 저도 오늘 제가 조금 생각보다 중간에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강의에 늦어가지고 아마 그런 좀 찝찝한 마음을 갖고 저도 빨리 뛰어왔을 것 같다는 솔직한 고백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이 사람을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그 사정 도구의 틀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거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좀 질문을 약간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 학회고, 또 사회복지 실천 연구학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올해 주제를 그 시인의 눈에 잡아서 시인은 사람과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를 정말 그 시인들을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즉답은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지평을 좀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답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우리 선배님처럼 그렇게 조리 있게 잘 못하는데, 근데 질문 궁금한 점은 있어서요. 예. 우리 교수님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그 강연 중에서 제가 호기심이 느꼈던 거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실천을 앞으로 계속 모색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은 그 모색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마중물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 이게 궁금해서요. 질문 드립니다. 네. 좀 사례로 답변을 해볼게요. 저희가 그 요즘에 사회복지계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요즘에 그 새롭게 그 아까 말씀드린 정신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다루게 됐어요. 이게 요즘에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정신질환자는 전형적으로 정신의료 쪽에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왔고, 이미 정신의료기관도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또는 정신재활기관이라고 하는 전달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공포심을 갖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같이 들어가서 이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정신질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을 환자로 보는 거는 의료기관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보는 거는 지역 주민으로서 만나는 거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건 이해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으로 보고, 그러면 이 지역 주민으로서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 봤을 때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지금 어려움이냐. 일단 너무너무 오랫동안 집에 혼자서 사신 거예요. 고립돼서. 그러면 어떻게 불러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어요.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에 계신 예를 들면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이제 그룹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요리 프로그램을 할까? 미술 프로그램을 할까?
또는 뭐 구슬깨기를 할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물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이분들의 삶이 어떻다 그랬죠? 너무 고립되어 있고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말의 기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조리기구도 일부러 좀 적게 구성을 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쓰고, 그 다음에 만든 것도 만들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줄 건지를 같이 얘기를 해보고 서로의 맛을 봐주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잘게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최대한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구술 그룹도 있었고, 미술 그룹도 있었고, 음악 그룹도 있었고, 요리 그룹도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오히려 너무 이 메말라 있었던 터라 약간의 그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인정받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 크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효과를 갖고 오더라고요. 오히려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사례 관리하듯이 뭐 병원에 연계해서 병원 잘 다니는지 약 관리하고 이런 거를 한 곳도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시는 거, 사회복지사 진짜 잘하시는 건 사실 그게 아니라 이쪽이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임대아파트에서 인사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초대도 받아가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의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는 갑자기 어떤 창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향할 것이 정해지면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향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어떤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볼 거냐라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김성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으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 숙고하는 것, 그리고 그걸 정말 조심스러운 손길로 확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가가서 정말 그 싹을 틔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 그랬을 때 그 기쁨은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자신감은 정말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변화와 이 실무자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고 있는데,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최명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2024년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함께 준비한 사회복지 아카데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